네, 제가 주말 동안에 올리기로 했었는데 컨디션이 조금 안 좋아서 살짝 늦게 올렸습니다. 너무 죄송하고요. 우리 상황과 대상에 맞는 표현, 피동 표현으로 한번 진도 다시 한번 요약해 보도록 합시다. 자, 요 부분은 좀 보면은 22쪽에 나와 있고요. 상황과 대상에 맞는 표현으로 우리 앞에서 높임 표현, 시간 표현 진행했죠. 이번에는 피동 표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념부터 한번 들어갈게요. 개념. 우리가 피동 표현하고 같이 배우는 걸로 능동 표현, 그리고 피동 표현 이렇게 두 가지를 공부했어요. 자, 능동 표현이라는 게 뭐냐? 바로 이 부분에 나와야겠네요. 행동에, 자, 다시 한번 다른 색깔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능동이라고 해서 행동의 주체가 동작을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것. 우리가 동작 어디서 나오죠? 서술어에서 나오죠. 자, 먹다, 자다, 쏘다, 때리다, 뭐 이런 것들. 자신의 힘으로 주체가 그 동작을 하는 것을 능동이라고 하고요. 만약에 남에게 어떤 동작을 당하는 거, 예를 들어서 잡히다, 먹히다, 이러한 것들은 남에게 동작을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동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방법으로 가겠습니다. 우리 피동을 만들기 위해서, 즉 이거는 뭐냐면 피동을 만드는 방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피동을 만드는 방법, 일단은 크로스를 생각해라 라고 공부했던 거 기억나야 돼요. 자, 그래서 능동문의 주어를 무엇으로 바꿔야 되느냐? 자, 부사어로 바꿔야 되고요. 능동문의 목적어를 주어로 바꿔야 된다라고 했는데, 요렇게 모든 상황이 능동문의 주어는 부사어로, 능동문의 목적어를 주어로 이렇게 확실하게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문장에서 어떠한 것이 부사어고 어떠한 것이 목적어고 이러한 것들을 판별하면서 공부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 그래서 예시로 경찰이 도둑을 잡다라는 뭐 요러한 예시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랬을 때 우리 부교재에서는 모기를 잡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크로스를 하면 도둑이 경찰에게 잡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크로스를 했다라는 거고, 이 주어가 여기에서 부사어로 변했고 그 다음에 목적어가 주어가 되는 현상, 그리고 피동 표현으로서의 증거가 드러난다라는 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죠. 자, 다음으로 갈게요. 서술어로 피동 표현하기, 쌤이 지금 말했던 그 서술어로 피동 표현하기인데, 이 피동 표현하기가 어디에 나타나느냐? 바로 여기에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서술어 어근에 이희리기라는, 우리 요 이희리기는 우리가 뭐라 그랬죠? 이 이희리기? 요 이희리기를 우리는 뭐라 그랬었냐면 피동 전미사라고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이것 말고 어지다라든지 개 되다라는 피동 표현을 붙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는 뭐가 붙은 거죠? 잡히다니까 희가 붙었겠네요. 자, 그러면 이거를 왜 사용할까? 우리 피동 표현 왜 사용할까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능동으로 분명히 표현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동으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로 말하는 이가 행동을 어떻게 당하는 대상임을 강조하고 싶을 때 사용하면 됩니다. 당하는 대상임을 강조하고 싶을 때 사용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경찰이 도둑을 잡았다라는 부분 있죠. 경찰이 도둑을 잡았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내가 지금 이 당하는 사람을 강조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 도둑이 강조를 하잖아요. 도둑이 경찰에게 잡혔대. 도둑이 누가? 그 도둑이 이렇게 강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당하는 대상임을 강조하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 동작의 주체를 모르거나 밝히고 싶지 않을 때 혹은 밝힐 필요가 없을 때도 사용을 하죠. 예를 들어서 누리쌤이 문을 닫았다라고 하면은 문이 누리쌤에 의해 닫혔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지만 정말 모를 때도 있어요. 무언가 귀신의 어떤 신비한 어떤 영혼에 이끌려서 문이 그냥 닫힌 거예요. 그럼 무엇 때문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동작의 주체를 모를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문이 닫혔다 혹은 뭐 안건이 통과됐다, 밝히고 싶지 않을 때나 밝힐 필요가 없을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피동 표현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능동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피동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가 있을 때에는 피동으로 바꿔줘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렇게 사용하면 안 됩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게 이중피동 표현입니다. 개념 한번 보도록 할게요. 피동 표현을 두 개 이상 함께 사용하는 표현인데 이거 왜 사용하면 안 좋냐면은 번역투의 표현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피동 표현은 한 개만 써도 충분히 피동 표현을 나타낼 수 있는데 왜 굳이 번역투로 두 번 이상 피동 표현을 사용하냐 이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누리연구소에 연구 계획이 확정되어졌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 지금 얘를 분석을 해보면은 확정되어지었다죠. 그래서 여기에서 되다와 어지다가 두 개가 나온 거죠. 즉 무엇이냐면 여기에다가 되다, 어지다 라는 것들이 둘 다 이중피동인데 이 이중피동을 둘 다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바꾸는 게 적절하다는 거죠? 확정되었다. 되다 하나만 사용하면 돼요. 왜 어지다는 사용하면 안 돼요? 확정 어지다라는 단어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그 밑에 얘도 한번 볼게요. 내가 시험에 합격했다는 사실이 믿겨지지 않아. 이거 왜 틀렸다고요? 믿겨지지가 믿기어지에다가 지를 붙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쌤이 최대한 우리 부교재 안에 있는 혹은 수행평가에 있는 것들을 녹여내려고 하지만 혹시나 다른 단어들이 나올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적절하게 분석을 해서 이 중에서 이거 피동이구나. 우리 지금 내가 시험에 합격했다는 사실이 믿겨지다는 요거는 내가 어떠어떠한 사실을 믿지 않다. 라는 이런 능동 표현을 지금 피동을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왜요? 사실이, 사실이 당하는 거잖아요. 믿다를 당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피동의 의미가 있구나 한번 확인하면서 그러면 그 증거가 뭐가 있지? 기가 있네? 근데 좀 이상하다. 어디도 사용이 되었네? 이거는 이거는 분명히 피동이 맞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기가 들어가서, 무조건 어지가 들어가서가 아니라 정말로 능동과 피동의 표현이 들어갔는지를 확인하면서 분석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무엇과 무엇이 기와 어지다가 둘 다 사용되었으므로 믿기지 않아 혹은 믿어지지 않아 라고 이렇게 둘 중 하나로 고쳐야 된다는 겁니다. 얘는 틀렸고 믿기지나 믿어지지로 고쳐야 한다는 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피동 표현을 간단하게 정리했어요. 우리 부교재라든지 아니면은 뭐 수행평가라든지 이런 거 보면 되게 피동 표현이 많아 보였지만 사실 이렇게 간단해요. 다만 우리가 활동이나 예시나 이런 데에서 든 다양한 문장을 분석하면서 피동이 어떻게 쓰였는지를 확인하는 연습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로는 상황에 맞는 표현, 인용 표현입니다. 자, 인용 표현은 생각보다 간단한데 가장 어렵기도 해요. 개념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인용 표현이라는 건 뭐냐면은 말하는 이가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어떻게 하는 것이죠? 옮겨 전하는 방법입니다. 옮겨 전하는 방법입니다. 내가 그 사람 말을 인용할 거야는 그 사람 말을 옮겨서 전할 거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걸 어떻게 전할 것인가에서 어떻게 옮길 것인가에 대해서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어요. 자,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으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우선 직접 인용부터 한번 볼게요. 얘는 뭐예요? 다른 사람의 말을 어떻게 옮기는 거예요? 자, 그대로 옮기는 거예요. 옮겨. 우리 직접이라는 뜻이 결국엔 그대로잖아요. 그 사람의 말을 직접 그 사람의 말을 그대로 옮겨 전한다는 방식이고 예를 한번 볼게요. 찬영이는 나에게 찬영이가 정말 이렇게 말한 거죠. 네가 꿈을 이룰 것 같아.
라고 이렇게 그대로 말한 거를 옮겼기 때문에 직접 인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인용 표현에서 직접 인용은 어떻게 확인을 할 수가 있냐? 바로 이 인용절에 따옴표가 사용이 돼요. 여기에서는 큰 따옴표가 사용됐는데 작은 따옴표를 사용해도 되고 큰 따옴표를 사용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직접 인용격 조사인 라고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간접 인용은 그러면 무엇일까? 간접 인용은 뭐예요? 그 사람의 말을 옮기긴 하는데 직접 옮기진 않아요. 내가 말하니까 내 생각 위주로 옮겨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이가 다른 사람의 말을 어떻게 하는 거죠? 자신의 표현으로 바꿔 전하는 방식을 간접 인용이라고 합니다. 내 표현으로 간접적으로 바꿔볼게 라고 하는 거니까 우리 똑같은 것을 이렇게 바꿀 겁니다. 찬영이는 나에게 내가 꿈을 이룰 것 같다고 말했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 네로 바뀌었고 고로 바뀌었네요. 자, 어떻게 해요? 내 표현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우리 직접 인용에서는 찬영이는 나에게 말했죠. 그러니까 찬영이가 이렇게 있으면은 찬영이가 나라는 사람에게 내가 라고 이렇게 말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나의 입장에서 보면은 어떻게 한 거예요? 찬영이가 말하기를 내가 꿈을 이루겠다라고 말한 거구나. 찬영이는 나한테 이렇게 말한 거구나. 바로 It's me가 내가 이 꿈을 이룬다는 말을 해주고 싶었구나니까 이렇게 자신의 표현으로 바꾼 게 맞겠죠. 그리고 직접 인용으로 간접 인용으로 바꿀 때는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자, 종결 어미를 상대 높임법에 따라서 바꿉니다. 근데 주로 어떻게 바꾸냐면은 해라체로 바꾸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대명사를 인용하는 사람에게 맞추어 바꿔줬어요. 어떻게? 직접 인용해서 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나로 바꾼 거랑 같죠. 그리고 간접 인용격 조사는 바로 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인용 표현을 한번 확인을 해줘야 돼요. 자, 그때 누군가 어둠 속에서 나타나서 내가 바로 범인이다! 고 소리쳤어가 아니고 직접 인용이니까 라고로 바꾸어줘야 된다 정도로 우리 잘못된 인용 표현도 한번 확인을 해줬습니다. 자, 밑에 상황과 대상에 맞는 표현 지문, 즉 글의 내용인데 여기 부분은 좀 가볍게 봐줘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문법 요소에 대해서는 높임 표현, 시간 표현, 그리고 피동 표현, 인용 표현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쵸?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다양한 담화 상황을 올바르고 정확하게 우리가 왜 이 네 가지를 왜 배웠냐 이거예요. 다양한 대화 상황을 올바르고 정확하게 표현을 함으로써 뭐가 줄어들죠? 말하는 이와 듣는 이의 오해가 줄어들죠. 야, 너가 그거를 능동적으로 했다는 거야, 당했다는 거야. 야, 그거 너 과거에 있었던 일인 거야, 미래에 있었던 일인 거야. 이러한 것들을 바꿀 수가, 오해를 줄일 수가 있고, 이해를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다음에는 무엇이 있죠? 무엇에 맞게 사용해야 할까요? 상황과 대상에 맞게 어른인지 아니면 격식 있는 자리인 건지 이런 것들을 맞게 사용해야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문법 요소의 올바른 사용 볼게요. 사물, 존칭 등 우리 과도한 높임 표현 사용하면 안 되겠죠. 이런 거 우리가 뭐라 그랬죠? 간접 높임에서 잘못된 예로 보았고, 자, 문장이 중의적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담화 상황이나 맥락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번역 투에 불필요한 이중 피동을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것까지도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상황과 대상에 맞는 표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이거 설명문이었고, 체계적이고, 예시를 굉장히 많이 들었죠. 그래서 주제는 이렇게 네 가지 문법 요소에 대해서 기능과 특성을 소개하고, 올바른 이해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자, 특징은 첫 번째, 국어 문법의 요소의 개념 종류. 예를 들어서, 뭐, 시간 표현이면, 시간 표현은 이런 거다. 종류는 시제와 동작상이 있다. 그리고 어떠한 선어말 어미를 넣어서 사용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부분이고요. 체계적으로 소개를 했겠죠.
또한 국어 문법 요소의 기능 및 표현 효과를 다양한 예시를 통해서 알기 쉽게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정확한 의사소통 능력이나 전략적 표현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안내를 했다는 점입니다. 쌤이 다른 때에 비해서 조금 더 구체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주의해야 될 부분들을 한번 명확하게 잘 살펴본 것 같아요. 지금은 문제를 많이 푸는 것보다는 가지고 있는 부교재에서 지금 이렇게 요약 영상을 보면서 이거 내가 아는 거, 내가 이거 모르는 거 잘 구분을 하면서 단권화시키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줄이고 줄여 나가면서 자신이 아는 것이 있는지 모르는지를 잘 파악해 보면서 한번 시험을 대비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어요.